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새 지도자인 라임 카셈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헤즈볼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가자지구 전쟁의 종결과 별개로 레바논에서의 독립적인 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새 지도자로 임명된 카셈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조건에서 휴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정치적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헤즈볼라는 휴전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휴전을 고려하는 이유로 한국의 첨단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들이 이스라엘에 공급되면서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소총을 장착한 로봇의 등장이 헤즈볼라의 전투 전략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임 가셈 사무차장은 최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는 휴전 조건으로 가자지구에서도 동시에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AI 소총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이 헤즈볼라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특히 헤즈볼라가 휴전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한국 방산 기술의 진보가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LIG 넥스원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로봇은 인공지능 소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드론과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은 미군을 비롯해 여러 군대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그 강력함이 입증되었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첨단 무기의 등장은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세력에게 큰 압박을 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휴전 협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육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실험장에서 한국 로봇의 실전 능력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드론을 격추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군은 최소 한 대의 AI 로봇을 중동으로 보내 드론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로봇에 장착된 소총은 미군이 사용하는 유명한 M16 소총의 원형인 AR-15 모델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로놀프라는 전자 조준 시스템을 사용하여 로봇이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투에서 로봇이 드론을 감시하고 격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실험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군사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2015년에 설립되어 미군의 로봇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LIG 넥스원에 인수되었습니다. 비슷하게 현대차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 개발에 나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며 로봇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전쟁의 핵심 무기로 로봇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글로벌 방위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2024년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족 보행 로봇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은 현재 중동 군사 작전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대차는 2020년에 이미 유명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대형 로봇 기업을 한국이 인수하면서 로봇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모두 세계 최고의 로봇으로 손꼽히며 군사 작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그 뛰어난 성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60은 인공지능 소총을 장착해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격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 기술이 국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빠른 기동성과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로봇이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이 겪는 위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찰, 감시, 무기 운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할 최전방을 로봇이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60과 같은 첨단 로봇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적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드론 감시 및 격추 임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뢰 탐지와 폭발물 처리와 같은 위험한 임무에서도 로봇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험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봇은 바퀴 대신 4개의 다리를 사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지형이나 험한 산악지대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이나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로봇은 원활히 작동하며 자갈밭, 숲, 계단 등 다양한 지형에서 탁월한 적응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심지와 전장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한번 충전 후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장시간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전 60의 경우 최대 210분 동안 작동하며 적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는 기존의 게릴라전을 주로 사용하며 이러한 전술은 보통 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기습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뛰어난 지형 적응력을 바탕으로 센서와 카메라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해 기습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헤즈볼라의 전술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헤즈볼라는 AI 로봇이 실전에서 더 많이 투입될 경우 전황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 병사들은 적을 발견한 후 사격까지 판단과 반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AI 기반 로봇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 빠르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실시간 전투에서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I 소총은 고해상도 센서와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을 통해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목표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을 감지하여 어두운 밤이나 연기가 자욱한 전장에서도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바람, 거리, 움직임 등을 계산해 가장 적합한 각도와 속도로 자동으로 사격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며 전투 중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를 방지해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와 같은 고속 목표물을 저격하는 임무에서 로봇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소총을 탑재한 로봇은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진 드론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공중에서도 즉각적으로 사격을 가해 적의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는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또한 로봇은 폭발물 제거, 전선 정찰 등 인간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장에서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소총을 장착한 로봇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이 로봇은 전장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고도화된 첨단 기술입니다. 이러한 로봇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LIGN-X1과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최첨단 로봇계를 개발해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AI 로봇계는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이 로봇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첨단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 덕분에 헤즈볼라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시사랑에서 전해드립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논의할 때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번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휴전을 이야기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부대표 나임 카셈은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 의회 의장인 나비 베리가 추진 중인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휴전이 성사되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과거에 말했던 조건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셈의 발언이 헤즈볼라가 가자 지구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맞서기 어려워진 헤즈볼라가 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한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에서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헤즈볼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 근처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헤즈볼라 역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치권과 헤즈볼라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공격에 대응해 어쩔 수 없이 휴전 가능성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치인 슬레이만 프란지에는 헤즈볼라의 최우선 목표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집행위원 마흐무드 크마티도 이란 국영 TV에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정치적 해결책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을 이야기한 것은 헤즈볼라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1년간 휴전을 거부했던 헤즈볼라가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자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 체류형 탄약은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실상 항복을 고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첨단 무기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을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탄약은 목표물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며 정밀한 타격의 순간을 기다리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함께 이 무기를 개발하여 기존 무기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 체류형 탄약은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잡한 지형이나 지하 은신처에 숨어드는 전술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체류형 탄약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을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목표물 상공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첨단 무기의 위력으로 인해 헤즈볼라의 은신처와 주요 거점이 계속해서 드러났으며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반격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워 이스라엘에 맞섰지만 첨단 체류형 탄약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체류형 탄약 공격이 너무 정밀하고 지속적이어서 헤즈볼라가 숨을 공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헤즈볼라의 항복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 협력이 낳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와 이스라엘의 IAI는 체류형 탄약 개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첨단 무기 체계를 완성했는데요. 이 무기는 단순한 공격 능력을 넘어 정밀성, 지속성,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춘 미래형 무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세계 방위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글로벌 군사 기술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체류형 탄약은 적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서 오랫동안 대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테러 조직의 은신처나 주요 거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최적의 타격 순간을 기다려 정확하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이나 폭격과 달리 체류형 탄약은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하여 방심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이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은 복잡한 지형이나 지하에 숨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류형 탄약은 뛰어난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은신처를 찾아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테러 조직의 기습 공격 시도나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헤즈볼라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민간 지역에 숨거나 복잡한 지형을 이용하는 전술인데 한국의 체류형 탄약 때문에 이러한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류형 탄약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은신술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죠. 또한 이 탄약은 테러 조직의 물자 이동 경로를 탐지하여 그들이 공격을 준비하거나 이동할 때를 기민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즈볼라의 전략적 움직임을 마비시키고 테러
행위에 대한 사전 방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테러 조직은 종종 민간인을 방패로 사용하는 비열한 전술을 구사하지만 체류형 탄약의 정밀 타격 능력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무기가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개발한 체류형 탄약은 군사적 이점을 넘어서 글로벌 평화 유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중동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체류형 탄약은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차기 국방 예산안 계획에서 차세대 잠수함에 관련해 언급된 바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대전략 무기 한국형 SLBM 잠수함 전단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게 밝혀졌는데요. 즉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빠르게 탄도미사일 탑재형 SLBM 잠수함의 발사 시험을 성공해 무기체계를 보유하는데 성공했으며 국지전 등 국가를 위협할 만한 비상 상황 발생 시 현무 미사일 탄두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독침 전략을 현실화시키는 게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전력화되는 것으로 제시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리튬이온식 재래식 추진 체계를 쓰는 6번함까지고 나머지 3척은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을 위하여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을 방위사업청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국내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국산 원자로 방식을 채택했으며 외교적 문제도 최대한 해결되는 방식의 원자력 농축도 20%를 유지하는 원자로로 핵잠수함 건조를 계획했는데요. 저농도 원자력을 사용한 핵잠수함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더 복잡하지 않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핵잠수함에 관련 시스템들을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도 있죠. 또한 과거 당시의 기술력 대비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놀랍도록 발전했으며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기에 따라 세계에서 8번째 SLBM 미사일까지 보유했으므로 핵잠수함까지 건조할 시 모든 시너지가 한 곳에 뭉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은 군사력을 키워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팽창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일본 역시 한국의 동해와 독도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해상자위대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동북아의 국제외교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꼽히는 핵잠수함은 전쟁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무 미사일로 모든 방향을 즉시 타격하며 적국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독침 전략의 중심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엄청난 미사일 전력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사정거리 5,000km인 현무5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5,0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유엔 상임, 이사국들 북한,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여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사정거리 5,000km 탄두 중량 10톤급인 현무5 미사일이 핵잠수함에서 발사된다면 적 전력의 50%를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거대한 이동 반경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은 물론 사실상 전 세계를 드나들 수 있죠. 한반도 주변 적국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하려면 계단식 기술 개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미사일 잠수함에 관한 국방 예산을 확보해내는데 완벽히 성공했다는 소식과 차세대 미래형 한국 해군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군사무기 뉴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차기 국방 예산 계획 편성에선 북한에 대항하는 신무기 개발을 명목상으로 언급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완벽하게 상대할 만한 SLBM 잠수함 14대 보유를 검토했는데요.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만큼
매우 거대해진 핵잠수함이 건조가 비밀스럽게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겁할 만한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일본이죠. 특히 일본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시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발사되는 현무 미사일을 탐지하지조차 못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손원 1급 잠수함 9척 KSS-3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무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SLBM 잠수함으로 새롭게 탄생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주목되었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초도함을 2018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해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후 주기적으로 배치, 한국 해군이 총 9척의 SLBM 현무 미사일 잠수함 보유를 1차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또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총 10발의 SLBM 미사일 발사관이 탑재되며 개량 시 최대 14발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사관에는 비상시 핵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한 현무5 미사일 탑재까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요 3000동급의 거대한 잠수함 9척에 100발이 넘는 현무 44 미사일 혹은 초대형 탄두의 현무5 미사일이 탑재된다니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중국 베이징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괴물 같은 파괴력을 자랑하겠지만 한민족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화력을 중시했던 민족답게 끝없는 발전을 추구했으며 현무포 미사일보다 더욱 거대한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핵잠수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10동급의 현무5 미사일이 개발되어 SLBM 개량화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큰 배수량을 가진 8000톤급 핵잠수함만이 현무파 2부 SLBM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2003년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계획해 기술력을 축적해오고 있었습니다. 8000동급 잠수함에 탑재할 핵잠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쳐뒀다는 개발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이 연기되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핵잠수함 보유를 기정사실화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SLBM 잠수함 보유가 거대한 기폭제가 되어 한국도 반드시 SLBM 핵잠수함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방 위균형의 법칙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는데 명분을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연구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형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핵잠수함을 SSBN이라고 부르며 잠수함용 현무 미사일을 SLBM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는 ICBM과 기본적인 발사 방식은 같으나 잠수함이라는 발사 플랫폼의 특성상 원형 공산 오차가 넓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지상 발사 플랫폼과 다르게 바다에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뒤 순식간에 현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순간 어디서 쏘는지 적군 측에서는 절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습 공격에 가장 특화된 미사일로 불립니다. 이러한 SLBM의 특성상 지상 발사형 ICBM과는 달리 적군의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모든 대도시를 타겟팅한 독침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적군의 주요 기지를 목표로 하는 지상 발사 플랫폼에 ICBM처럼 정밀하게 타격하는 공산오차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무5 미사일에 들어있던 중금속을 빼내고 폭장량을 늘렸다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죠. 관통력 대신 파괴력을 향상시켜 대도시 전체를 날리기 위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8000톤급 핵잠수함과 현무5 SLBM 미사일의 파괴력,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 이내의 공군 항공 군사력을 보유함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 최대의 군사강대국으로 도약했다는 것을 전 세계 언론에 알리는 방식이 바로 KF-21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 비행과 실전 타격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7호기의 공개식과 동시에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실전 편대 비행은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 비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에 따라 다른 활주로에서도 시험 비행을 동시에 시작하여 KF-21 편대 기체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역시 새롭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대의 전술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국에서 스스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가까운 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 체계에 관해선 더 이상 F-15와 F-35 같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KF-21 전투기 파생형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을 정도로 보라매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본다면 강대국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역대급 초대박 한 수가 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초대박 한 수가 돼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항공기업들이 F-16과 F-15K 전투기 개량화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KF-21 전투기 생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요. F-15K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대당 600억 이상을 요구해버린 미국 항공기업들, 사실상 미국산 전투기인 F-15K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 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추가로 증강시키는 게 효과적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F-15 전투기는 설계된 지 50년이 지난 전투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부품 유지는 물론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죠. 반면 4.5세대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최종 목표로 두는 KF-21 전투기는 초기 단계에도 기능을 적용하여 세미스텔스 기능을 보유했으며 적전 투기의 레이더에는 실제 기체 크기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포착되거나 레이더가 먹동이 되어버립니다. 스텔스 성능만 놓고 보면 KF-21의 초기형마저도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상위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KF-21 전투기는 기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90여 개의 주요 부품도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죠.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전투기의 눈인 능동 전자주사,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의 다음 단계인 다중빔 레이더 역시 모든 기술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은 전술기 항공기체의 개발 과정을 통해 최소 2034년까지 국산화율을 99%로 끌어올릴 것이며 이 정도 수준은 유럽을 뛰어넘고 한국이 전투기 개발 기술 세계 3위 수준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제조 기술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는군요. 반면 한국과 다르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산 등 외국산 전투기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시대 냉혹한 국제사회 속에서 자국산 전투기가 없다면 외국에 그대로 종속될 상황입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를 최소 블록2 수준으로 키우고 스텔스 은신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공군 신형 기체 도입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새롭게 개최한 합참회의에서 KF-21 전투기의 블록3 방안 또한 공개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때때로 한반도 영공에 진입하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등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미래 전력으로 KF-21 전투기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스텔스 소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KF-21 전투기가 사업 예산이 책정되며 추가 예산 계획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가운데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스텔스 성능 분야에서는 중국산 뻥스펙 전투기 J-20처럼 기체 크기가 커질수록 레이더 탐지 면적이 넓어져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중국산 J-20에 관해 뻥스펙의 민낯을 들춰보면 오히려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J-20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개량형이 아닌 블록1의 일반 스펙을 보자면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2 시속 2200에 항속거리는 2900을 자랑합니다. 2030년 미래 한국산 터보팬 제트 엔진까지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최대 속도와 항속거리도 추가적으로 개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스텔스 형태의 KF-21 전투기 블록2 설계 및 생산에 즉시 착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처럼 전투기 세대 분류를 하는 방법은 전투기의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무장 특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KF-21 블록2와 F-21 랩터, F-35 라이트닝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되며 4세대 급에선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미국 방산 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업그레이드 제안을 받자마자 한국군은 F-15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할 예산으로 KF-21 전투기 추가 생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무장창에도 새롭게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다양한 무기가 추가로 탑재될 것입니다. 보라매 전투기 해외 수출에선 300대에서 500대가량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향후 KF-21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에어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 마케팅에 나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KF-21 전투기 블록2, 블록3 같은 스텔스 성능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관한 막대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블록3 같은 스텔스 성능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관한 막대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KF-21 120대를 인도할 예정이며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블록2 모델이 예정돼 있군요. KF-21년 스텔스 형상으로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거점 지역인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과 전시 연정에 합의한 네타냐후 총리는 예비역 36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공연히 보여주었고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국경 장벽에 수십만 명의 병력과 탱크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의 흐름을 하마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이번 기습 공격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마스 외교국의 알리 바라카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가자지구 안에 무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 10 내지 250km의 다양한 로켓을 만들 수 있고 박격포, 소총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격 시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우리 중 누구도 심지어 동맹들도 공격 개시 시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공격 1시간 30분 후에 이란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이 접촉됐고 터키에도 동보됐다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도 이스라엘 공격 이후 하마스의 문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알리 바라카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란과 헤즈볼라 등 하마스의 동맹들이 자금과 무기를 주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는 지금 이 지상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기갑전력, 고도의 시가전 훈련을 거친 병력에 대해 하마스가 지하터널 망 중심의 게릴라전으로 맞서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하마스는 시가전과 땅굴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이미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하마스 측의 최대 무기는 사방팔방으로 얽혀있는 복잡하고 방대한 지하터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2014년 마지막으로 가자지구에 진입해 터널 파괴 작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 지하철로 불리는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방대한 터널망을 다시 구축했고 여기에 가공할 양의 로켓 무기도 축적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마스의 터널망 길이는 300마일 약 483km에 달하며 깊이도 최대 약 40m에 달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망이 가자지구 내 온갖 장소와 건물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데다 수많은 부비 트랩이 설치돼 있어 사전 정보 없이 접근하면 병력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알려졌는데 2014년 가자지구 터널 파괴 작전에 참여했고 이번에도 참전하는 한 이스라엘 군인은 가자지구 작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폭탄일 수 있고 보이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 현실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악몽과 같다. 하마스가 이 같은 땅굴 게릴라전으로 대응한다면 막강한 화력을 가진 이스라엘이라 해도 완벽한 승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이런 식의 작전 전개는 애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자와 아이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으며 민간인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운집해 있는 공항을 공격하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여기에 맞서 시아파 벨트 국가 중 한 곳인 시리아 공항에 공습을 가하는 등 양측은 지금 서로 국제공항에 공습을 가해 하늘길을 막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로 다수의 박격포가 발사됐다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제2도시 알레포 공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남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친이란 무장 조직들의 로켓포 발사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이 지역에 대한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 미국 대형 항공사들은
이번 주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항공사들이 격추 우려로 잇따라 운항을 취소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3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결국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그룹, 버진 애틀랜틱 등 유럽 항공사들과 아시아의 항공사들도 이 지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공습에 하늘길이 막히자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 및 이스라엘 체류객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을 탈출하기 위해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교민의 침착한 행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교민 관광객도 속속 귀국길에 올랐는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이스라엘을 탈출하기 위해 텔아비브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마스의 로켓이 날아들었습니다. 공항 인근에 떨어진 로켓으로 인해 공항 코앞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활주로에 나와 있던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공항을 뛰쳐나갔습니다. 출국장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많은 수의 외국인들도 공항을 뛰쳐나갔습니다. 당황한 승객들은 웅성거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한국인 교민들은 침착하게 단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공항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요. 텔아비브 공항은 가자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항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달자 없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렸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국적기를 통해 단기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190여 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우리 교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또다시 전세기를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수송하기 위해 13일 항공기를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우리 대사관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 안전 상황을 고려해 재외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13일 오후 출발 일정으로 우리 항공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항 집결 시간 등을 안내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720명입니다. 정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대한항공 역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상황을 피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13일 UAE 두바이로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무력 충돌로 인천행 항공기가 결항하자 육로 등으로 두바이로 이동한 우리 교민들입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텔아비브 노선을 중단하는 상황에서도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수송보국이라는 경영 철학을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송으로 국가에 보온한다는 뜻으로 대한항공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대한항공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국책항공사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 중국 교민을 한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작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징원지로 거론된 우한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는데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방호복으로 무장하고 기내에서 교민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한행 비행기 탑승은 국적기 항공사의 경영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당시 주주연합의 경영권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던 조 회장은 이 같은 수송보국 경영 철학으로 위기를 탈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조 회장을 우한행 전세기에 탑승하게 한 건 주주연합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함 또는 절실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 회장이 우한으로 향하던 2020년과 비교해 대한항공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자는 조 회장의 행보를 아시아나 인수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확실한 경영권을 이미 확보했고 매년 돌아오는 주주총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과거 우한 때보다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더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위기에 놓인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중국 해상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원유가 다 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이 원유를 다 가져가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SK가 40여 년 만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여스온이 무자원 산유국 꿈을 이뤄낸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여스온은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SK여수호는 중국 국유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 CNOOC와 함께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 광구 내 루펑 12-3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업계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진 이 광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일일 생산량은 석유 생산 정점을 기준으로 약 29,500배럴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를 넘는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된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내에도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CNOOC가 60%, SK여수온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산량을 추산하면 앞으로 SK여수온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SK여수온은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5년 SK여수온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OOC와 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기초탐사 작업을 바탕으로 2018년 탐사정 시추로 원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 평가,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8년 만에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자 탐사 사업으로 원유 발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최초의 사례라 업계 내에서 더욱더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SK여수온의 유전 개발 사례가 국내 정유업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여수온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자체 석유 개발 기술로 초기 탐사에서부터 이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여수온은 이번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감 노력을 펼치며 ESG 경영 행보에도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SK여수온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발전기, 배기가스 폐열 재활용, 설비 전동화 등을 생산시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 자회사인 SK여수온은 출범 때부터 석유개발과 친환경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출발했었습니다. 우선 SK여수온은 2021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했는데요. 친환경 영역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해 영구히 저장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유개발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703 광구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딴 성과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SK여수온이 말레이시아 지역 첫 광구를 낙찰받아 광권 및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SK여수온은 작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석유개발회사 페트로스와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광구 입찰에 참여해 사라왁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구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상의 일정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광권을 획득한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SK여수온이 확보한 SK427 광구 지분은 85%로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운영권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지난 6월 SK여수온은 나머지 15%의 지분을 보유한 페트로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광구 탐사에 들어갔는데요. 석유 개발 사업이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여수온의 말레이시아 광구 개발의 관전 포인트 역시 주변 석유 매장량과 천의 수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광구에서도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27 광구는 사라왁 천해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8억 배럴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됐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주요 매장지는 말레이반도 2곳, 사라왁 1곳, 사바 3곳 등 총 6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발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석유 개발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여스오는 2025년에 베트남 남부 쿠오롱 분지의 15배고 광구 원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 개발을 위해 현재 SK여스오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앞서 2007년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정부와 블록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SK는 베트남 15배고 블록을 탐사하던 중 원유를 발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여스온의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대를 이은 엄청나게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걸며 SK그룹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당찬 포부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광구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SK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SK여스오는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10개의 광구의 생산량은 1일 약 52,000배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대한민국도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실제 경험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동안 잊혀졌던 7광구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7광구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으로 제주도 남단 약 82,000km 면적의 마른 목골 해저, 대지를 의미합니다. 미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활한 해저, 대지에는 최대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의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이 각각 약 800억 배럴, 약 390억 배럴 수준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하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안을 공포했는데요. 법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인근의 해역을 여러 개의 광구로 구분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자원을 확보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는 대륙붕이 이어지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른 건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총 9개 광구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 남단의 제7광구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으로 추산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원 선진국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러나 7광구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과 지속되는 분쟁과 해당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부재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74년 일본과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0년간 영유권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부터 발효됐는데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여기에 손을 뗐지만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몇 년 뒤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3년 전인 2025년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협약이 종료되면 그때 돼서 일본이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 감안하면 7광구 개발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말고도 중국도 7광구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가세하기 전에 일본과 결판 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심해시추 올인 움직임이 7광구에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지 않도록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과거에 달리 우리의 것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외교력과 더불어 뛰어난 자원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와 끝없는 자주 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함 대량 건조에 대하여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무기 언론들이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함 건조 기술에 관해 이상한 트집을 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언론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한국이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형 전투함이라는 논리였는데요. 왜 그들은 이렇게나 한국 해군을 방해하는데 몰두하고 있을까요?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한국 해군이 더욱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해방을 놓고 건조를 방해하려는 한국형 전투함은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한 배수량만 통급 전투함 KDDX 스텔스 전투함과 함께 건조될 KDX-3 광개토 구축함입니다. 이 함정은 2000년대 최신 이지스함으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네 번째 함정이자 첫 번째 성능 개량함인데요. 만재 톤수라는 거대한 크기는 변화가 없으나 국내 기술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이지스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며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과 함대공 유도탄으로 듬뿍 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하게 성능이 개량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함은 등장하자마자 구식이 될 구형 함정에 불과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설계한 지 20년이나 지난 배를 도입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건조될 중국, 일본의 최신함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요.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이어받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 무기를 전혀 모르는 처사이며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주장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강하다는 중국과 일본의 차세대 함정들은 실전에 배치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 역시 무턱대고 최신 설계를 적용한 신형 전투함을 뽑았지만 잦은 오류로 양산도 못하고 기존 함정과 같은 설계의 군함으로 다시 건조를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군함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첨단이라는 명목 아래 최신 무기만 고집하면 오히려 국방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내 한 언론 보도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해군은 그저 20년 된 구형함을 개량하는 것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아냥거리는 중국과 일본의 주장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심에 눈초리는 한국 해군이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KDX-3 광개토함이 얼마나 강력한 군함인지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KDX 구축함의 개량형인 광개토 구축함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에서 기공식은 선박 건조용을 강제를 절단하는 착공식에 이어 강제를 이어붙여 만든 첫 번째 블록을 선박 건조가 진행될 도크에 올려두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이후에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므로 함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 이후 KDX 광개토 구축함에 함이 진수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인데요. 당연히 이제 와서 배의 설계를 바꾸거나 탑재할 장비를 바꾸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구형 논란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이 논란은 군사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 물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KDX-3 광개토함의 설계가 너무 구식이라 전력화와 동시에 노후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번 함정의 성능 스펙입니다. 사양이 업그레이드 전에 원본인 KDX-3 광개토함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들 역시 KDX-3 광개토함의 경화 7,600톤 만재 1만 톤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SLQ-200 체계를 탑재한 당대의 최고의 이지스함이라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레이더 체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근거로 지목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다목적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것은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부터 요격까지 이지스 전투 체계의 핵심 체계로 세계 최초의 이지스함과 후속함인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출력 저주파, 주파수를 사용하며 450km가 넘는 탐지 거리를 가지며 최대 100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24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는 4개의 위상 배열 레이더로 이지스 체계를 구성했는데요. 2011년 진수된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 마이클 머핀까지 이 레이더를 달고 건조됐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입니다. 즉 2007년 세종대왕급의 함이 건조될 무렵까지는 정말 좋은 레이더가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스파이리는 구형이 됐습니다. 차세대 레이더인 스파일, 이지스 레이더가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올해 개발에 성공을 한 지러갈름 소자 기반 레이더를 채택해
갈륨 비소를 사용하는 이전 세대 A사 레이더에 비해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RCS 0.001급의 스텔스기를 330km 밖에서 식별할 수 있게끔 진화한 뒤 KDX의 미래 개량 방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미해군 역시 두 번째 세대 레이더를 알레이버크급 적용에 전력화 중이며 일본 역시 미국을 뒤쫓아 SPH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3의 건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형 추진 체계 등을 도입할 것이라 KDX-3 광 개토함 바치의 마지막 함이 2028년에 전력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일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국내 비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KDX-3 광개토함의 건조 목적과 미사일 무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KDX-3 광개토함을 건조하는데 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KL-3급의 합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경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이지스 능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메인이 되는 이지스 레이더 외에 모든 체계가 국산화를 통해 크게 개량됐습니다. 3차원 레이더가 LIG 넥스1에서 제작한 신형 피스 레이더로 개량됐으며 소나돔이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된 소나돔의 고성능에 국산 소나돔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세종대왕급 함정의 선체 고정 소화와 운용 방식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핵심이 되는 무장 역시 수는 줄이면서 전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총 128대에 달하던 수직발사관을 88대로 축소하는 대신 40세를 국산 수직발사관으로 대체했으며 한교중 24세기 차세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직 발사관 KVLS-2입니다. 이를 통해 함정의 타격력을 극대화했는데요. 이는 현대의 유도함 탑재 군함들이 과거의 전함들처럼 양보다 질을 택했던 것과 유사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군함들은 더 많은 포와 더 큰 포를 탑재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더 큰 포를 탑재한 관버포가 채택됐는데요. 사거리가 더 길고 위력이 강한 포 하나가 부포 수십 개의 문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군함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거리 아음속 미사일 수십 발보다 빠르고 강력한 초음속극 초음속 미사일 서너 발이 적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KDX-3 광개토함 바치에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가 탑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개량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설계를 최대한 채용해 한척당 건조 비용 상승을 크게 억제했습니다. KDX-3 광개토함 바치 3척의 가격은 총 4조 원입니다. 비슷한 체급인 일본의 마야급 2척의 가격이 4조 원에 육박하며 후속함이 오히려 비싸다는 점을 따져보면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우 우수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21세기들 책임질 군함이라며 연안전 투함 LCS와 특급 스텔스 구축함을 개발했다가 골머리만 싸매고 있습니다. 최첨단 군함이 생각보다 개발 및 양산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엄청난 돈 낭비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심차게 진행한 연안 전투함은 과도한 성능을 추구하다 동일 군함 대비 무장 능력은 떨어지면서 가격만 엄청 비싼 군함이 됐습니다. 신기술에 뛰어들고 도전적인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마냥 좋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바로 전투함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과 도전 정신이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신기술만 도입했다가는 당장 내 앞마당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신뢰성이 확보된 신기술은 부분 적용하면서 기존의 안정된 기술을 더욱 개량해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차세대 이 지스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훌륭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국 공군에 대하여 긍지 높은 자긍심을 마음껏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KF-21 전투기가 대규모 편대 비행을 성공시킨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8년도 안 돼서 미국산 F-35 전투기에 버금가는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 입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과거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레이더와 항전장비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이 기술 이전 반대에 대해 인터뷰하며 발언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즉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정말로 무리일 테니
미국의 전투기 기술 유출을 우려해 4대 핵심 장비 이전을 거부하는 방식도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인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괘씸한 발언이 지만 록히드 마틴의 발언의 속뜻은 따로 있는데요. 이번 KF-21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 비행 완료를 보듯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적 잠재성을 미국인 기술자들이 경계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전부터 미국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은 우리나라가 행하는 KF-21 전투기 개발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F-16 전투기와 F-15, 이글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값비싼 고객 중 하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이 단 10년 만에 갑자기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독자적인 KF-21 전투기를 개발해 무기 수입, 종속국을 탈피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보람의 전투기는 1호기와 2호기를 출시한 지 무려 11개월 만에 3호기와 4호기, 5호기를 추가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한 이후 대규모 편대 비행전 복좌형 형태인 8호기와 9호기의 조립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점은 조립 완료 형태의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인데요. 1호기는 85%로 국산화가 측정되었지만 8호기부터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기록하여 사실상 2030년까지 국산화를 100% 완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쌍발 터보팬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는 형태가 비로소 성공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와 초정밀 조립 시스템이라고 물리는 파스 시스템 덕분에 KF-21 블록1의 요구 수량인 80대 생산을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는 세계 최초 초정밀 무인 조립 시스템은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조립 형태 기술로 무인 로봇의 도움을 통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구형 설비 대비 전투기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인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6년이라 빠른 속도로 보람의 생산 라인 증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 기분이 좋지 않은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KF-21 전투기로 인해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를 구입해주는 소중한 국가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라는 강력한 플랫폼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해외 수출 시장에서까지 경쟁해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7월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형태가 활주로에서 공개되자 전 세계인들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해외 군사 커뮤니티를 사이에서는 한국의 KF-21이 몇 세대 전투기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었고 미국산 전투기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나무랄 곳이 없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KF-21이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한 F-22 랩터와 외형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KF-21 전투기 크기는 F-22 랩터와 비교했을 때 약간 작은 수준으로 F-35보다 거대하며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무장 탑재량은 더 많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형적인 부분만 똑같을 뿐 F-35 전투기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것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전투기가 어떻게 록히드 마틴사의 F-22와 비슷한 외형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전투기에 의존해왔던 터라 해당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넣어 문화도 개발하고 싶었지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며 비행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만들 수 없었습니다.